식사 잘 하셨죠? 너무 잘하시면 졸리실 수 있는데 언제든지 찬양팀을 보면 부러워요. 혼자 무대에 서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 설교자는 아주 고독한 자리에 혼자 늘 서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같이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뒤에서 배경음악 깔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더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더 부럽냐면 같은 곡을 두 번 해도 괜찮아요. 같은 내용 설교 두 번 하면은 바로 욕 얻어먹는데 준비도 안 한다고. 찬양은 같은 노래를 여러 번 해도 여러 번 할수록 감동을 받는다고. 지난 세미나 때 한 거 지금 해도 괜찮고, 지금 아마 이전 세미나 때 했던 내용 지금 또 하면은 그거 했었는데요 아마 그럴 텐데. 아무튼 이래저래 참 부럽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이제 좀 고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 똑같은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느낌이 안 들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너에게는 유익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가르쳐도 괜찮아야 되는데 왠지 같은 것 가르치면 조짓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가르침의 실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입, 전개, 정립, 적용 단계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잡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이것을 다루는 데만 해도 뭐 하루 이틀로 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배우셔야 될 성경 연구 방법이고요. 여러분 지역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그분들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셨어요. 연역법, 귀납법. 기억나시나요? 연역법과 귀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건 뭡니까?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입니다. 주제가 선명하게 먼저 제시되어지는 것이 연역법. 그것을 흔히 말해서 두괄식이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머리 두자를 써서. 다음에 이러이러하니까 결론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미괄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귀납법은 그래서 미리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탐정이 수사를 위해서 하나하나 증거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이런 증거, 이런 증거, 이런 증거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조합하니까 뭐가 된다?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신 연역법은 뭐예요? 한 명을 범인으로 짚어요. 그리고 네가 범인인 이유를 근거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어떤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꽤 맞추는 거죠. 흔히 말하는 아전인수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에다가 그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주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주제 설교의 가장 큰 강점은 선명하게 뭘 가르칠 것이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시간의 목표를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모든 걸 맞춰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끌어다가 맞출 때도 있어요. 이게 주제 설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귀납법은 그런 위험성을 훨씬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귀납법은 전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나씩 다 모아오고 모으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해 나가는 법이 귀납법인데요. 귀납적 성경 연구의 장점을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의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꽤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글을 읽을 줄만 알면 공부할 수 있다. 성경을 다루는 능력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균합적 성경 연구를 그래서 교사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어시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연구가 먼저 전제가 되어진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가 되면 균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이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경의 본문을 앞뒤 본문입니다. 특별히 서신서나 이런 데는 그냥 그 본문만 읽어도 큰 지장이 없을 때가 많지만, 사건의 흐름이 있는 복음서라든지 구약의 그런 역사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좀 더 성경 연구를 좀 더 하시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흐름에 따라서도 연대기적 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 장소가 어딘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내가 가르칠 본문만 읽지 마시고 앞뒤로 적어도 앞에 단락 뒤에 단락까지는 같이 읽으시는 게 좋고요. 묵상 후에 우리 반에 적합한 목표를 결정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반을 보니까 다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이야. 또 우리 반을 보니까 다 침례한 아이들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본문의 말씀이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담이에서 미르스톤에 나오는 공과를 사용하든지 또 일반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를 사용하면 거기에는 교사용 지침서가 항상 보통 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때로는 주석이나 강해집 또 사전이나 지도 등도 참고를 하셔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은 성경의 뜻은 하나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뜻은 하나인데, 그러면 세 개의 뜻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가지는 지금 잘못 접근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다 옳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잡으셔야 되고, 그러나 적용은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한 가지지만 적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 적용은 늘 전도해라. 적용은 늘 뭐 해라. 이게 한 가지로 그 결론을 맺는,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뻔한 결론. 저 이야기 다 하면 이제 뭐 하라고 할 거야. 이렇게. 누가 들어도 그 다음 마지막은 이 이야기. 서 선생님은 항상 마지막은 저거야. 이렇게 늘 적용이 하나로 몰리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학습 목표는 세 가지의 기능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방향 제시입니다. 운동장에다가 줄을 그어 보셨나요? 자, 누가 더 반드시 그을까요? 1번, 자, 선을 긋고 있는 막대를 보면서, 막대가 잘 갔는지 막대를 보면서 줄 긋는 사람. 2번, 저쪽 상대편에 나뭇가지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축구 골대에서 축구 골대까지 선을 긋는다고 할 때 그 나무를 보면서 쭉 줄을 그어가는 사람. 2번, 서쪽에 있는 반대편 쪽에 있는 축구 골대를 보면서 줄을 그어가는 사람. 누가 더 끝나고 난 다음에 줄을 반듯하게 그었을까요? 그죠? 축구 골대를 보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나갔기 때문에 줄이 일정하게 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발 밑에 있는 그 막대기만 보면서 그린 사람은요, 도착해 보면 축구 골대가 사라져 있죠. 누가 옮겨놓은 것은 아닌데 사라져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이 발만 보고 목표를 상실한 거죠.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뭘 갖게 해주냐, 이 수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요. 가끔씩 형제자매들 중고등학교 때 그 3000% 빠지는 선생님들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단어에 그 단어로 쭉 따라가시는 분들, 목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것이 이 방향 제시 기능이고,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걸 아까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내 메뉴가 예를 들어 갈비탕이다 그러면 해산물 가게를 가야 돼요? 정육점을 가야 돼요? 정육점을 가잖아요. 거기에 따라 목표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등산을 가야 돼요. 그럼 수영복을 챙겨요? 등산복 챙겨요? 그렇죠. 수영복 입고 걸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바닷가 가자고 하면서 등산복 입고 가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목적지에 따라서 이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아이들한테 준비해야 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목표를 잘 잡아라고요. 세 번째는 아까 평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하는가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목표를 잘 잡는 거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뭐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를 좀 들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반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네 가지의 목표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자,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누구에게 좀 더 그 포커스를 좀 더 맞췄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에다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뭘 줬습니까? 포도주와 기름과 2데나리온을 맞췄어요.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더 주겠다. 이걸 줬어요. 자, 그것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다 초점을 맞춘 거고,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이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맞춘 거였어요. 늘 입으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놓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피해서 가버린 그들의 모습에 맞출 수 있고 아니면 그런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에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 좀 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그 모습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다. 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다 맞춰야 돼요? 사마리아인에게다 맞추는 거죠. 일단 맞추는데 대신 뭘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깨어진 관계. 그래야만이 왜 이게 어려운 사랑인지. 왜냐면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냐라고 둘이 이렇게 반감을 가졌던 그 상황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역사까지도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도 사마리아인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 다시 강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이든지 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주막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유대인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인죄 누가 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의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굉장히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있다. 둘이 자꾸 만나면 싸운다. 4개 중에다가 뭐를 좀 포커스를 좀 더 둘 수 있어요? 3번에다가 더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꾸 말만 하고 그냥 행동은 전혀 안 해. 그러면요, 2번에다가 포커스를, 우리 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걸 바꾸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대신 누구의 행동이 좀 더 우리 반과 비슷한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잡을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시간을 더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이 부분의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인 목적, 지정의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표현되어진 사랑의 단어로 그것을 기술하라고요. 먼저 본 사람이 웃으며 인사하자. 이렇게 사랑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행동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게끔 진술해 주는 것이 좋고, 누가 봐도 똑같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료한 단어를 해주시고, 아이들도 오늘 내가 왜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학습 목표는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 한 문장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뭐 어렵지 않게 오늘 뭘 배워야 됐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손 수업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그냥 A4 종이에다가 쓰셔도 괜찮아요. 칠판이 없으면 A4 종이 같은 데다가 오늘 이걸 통해서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아니면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최종적으로 배울 목표가 나눔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 아이들도 그것을 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학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고, 너무 많은 학습 목표지만 하나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목표는 우리 반에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그렇다고 성경 본문을 왜곡하지는 마시고 성경 본문을 충분히 보셔서 그 목표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신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는 얘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핵심에서는 벗어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이웃이 나랑 정말 너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말로만 했던 이런 것이 아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거냐는, 그것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에 따라서요? 우리 반 아이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반의 상황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서 본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 목표는 많이 잡으시면 하나도 못 얻으니까 하나만 잡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제 목표가 결정되었으면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아까 4단 구성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반응, 절정, 반응, 그 다음에 결말, 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일단은 잡으셨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도입인데요. 좀 긴 이야기지만 잠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젊은 여교사가 땅을 두리번거리며 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녹슨 대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든 후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숲에서 그녀는 5cm 길이의 가시가 있는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커다란 잡목가지로부터 떼어내려고 애쓰는 동안 가시는 그녀의 팔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마침내 가시덤불을 떼어낸 그녀는 그것을 원형으로 엮어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에 들린 물건을 응시했습니다. 이 보물로 그녀는 학생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곤과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내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못과 면류관과 망치와 채찍이 담긴 쟁반을 꺼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 물건들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떠들거나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한 외국 여교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늘 아이들한테 익숙하기만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까? 그녀가 고민한 것은 실물 교재를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못을 찾고 가시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만든 거예요. 탱자나무 가시로. 뭘 만들었어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 대구에도 탱자나무 있나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탱자나무는 안 보셨는데 귤은 맛있게 드시잖아요. 예. 탱자에다 접붙여서 귤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 탱자나무 가시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게 정말로 이 가시가 한 5, 6cm 돼요. 이걸 근데 이게 가시나무가 특성상 부드러워요. 딱 좀 잘 휘었을 때 부드럽게 휘어질까요? 아니면 잘 안 휘어질까요? 뻣뻣해요. 예, 딱 맞는 단어네. 뻣뻣해요. 휘다 보면 뻣뻣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 순간 놓치면 이게 잡고 있던 손에 이게 가시가 찔려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 3바퀴 돌아가면서 이제 어금박혀 서는데, 이거 할 때 장갑을 2겹을 껴도, 이 가시가요, 상당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성경학교 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강사님을 초청했더니 강사님이 이걸 만들어 왔어요.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씌워줘 봤어요.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죠. 다른 거 했으면 아이들이 저도 했을 텐데요. 이 가시관을 씌워준다고 하니까 저도 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딱 봐도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 근데 어쨌든 부르기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씌워줬는데 이게 그냥 딱 얹어놓기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요? 아픈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얹어놔도 아픈데 로마 군병들은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이것을 갖다 눌러버렸다.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이 실물 교재가 딱 앞에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통해서 그 영상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물 교재로 내 앞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찔리는 거. 다음에 이제 채찍은 아무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채찍도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기 그릇이나 이렇게 이런 걸 붙여가지고 딱 사람 몸에 했을 때 그 살에 박히는 거. 혹시 여기에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채찍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서 만들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받고요. 감동을 받고 또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맞았을까? 했을 때 그 다가오는 것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교사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대못을 구하려고 해서 철물점에 갔더니 긴 못은 있는데 대못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교사가 선택한 것은 정을 갖다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이 뭔지 아시죠? 두꺼운 못 있어요. 이런 것을 준비해서라도 좀 과장된 표현인데 그런 정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물을 딱 봤을 때에 그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왜 이걸 말씀드려요? 도입은 아이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정말 그 희생을 갖다가 너무나 우리가 참 죄송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못하더라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이것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도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전시학습 단계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거예요. 대신 이것이 오늘 배울 것과 연관이 되어질 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연결되어진다 싶으면 전시학습 상극이 하시고 연결 안 된다 그러면 퀴즈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제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집중하고 학습 동기 유발이에요. 근데 학습 동기 유발을 하면 바로 하면 좋은데 학습 동기 유발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자체를 안 봐요. 나를 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어때요?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교회학교로 오다 보니까 별 상황들 다 보는데 마이크 들고 열심히 광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애들은요? 애들은 나름대로 또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날 때 알았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뭐였을까요? 놀라고서 네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정말 알아들어서 네 했을까요? 끝날 때쯤 되니까 저 선생님 항상 알았죠? 하고 끝내니까 저 때는 그냥 아멘이야 이건. 아멘 하듯이 네 하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못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안 듣는데 집중이 안 돼 있는데 뭔 얘기를 한다.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이 컨택이 됐으면 주의 집중을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주무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주의 집중하면 또 분위기 또 흐트러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이 나를 안 보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주의 집중 중에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씩 이번 시간 하나 또 다음 시간 또 하나 여러 개를 알아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1년 내내 된장찌개 먹을 일은 없죠. 골고루 하시라고요. 섞어서.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쓰고 또 교회학교에서 쓰는 건데 바른 자세 하나 그러면 저희 이건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26명을 통솔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서
바른 자세 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붙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붙여야 될까요? 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붙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붙이세요 소리 끝나면 빨리 아이들은 앉아야 돼요. 제가 이제 둘 그러면 펴세요 해요. 아이들이. 뭘 펼까요? 책 펴는 게 아니고 어깨 펴라는 얘기예요. 어깨를 펴라 이러니. 펴세요 해서 어깨를 딱 펴요. 자, 셋 그러면 아이들이 보세요 해요. 뭘 볼까요? 네, 선생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하면서 붙이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못 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바른 자세 하나라는 것을 못 들은 아이들이 붙이세요 했으면 아 이거 선생님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붙이세요 하고 붙이도록 펴세요 하고 펴도록 보세요 하면서 보도록 하는 게 이게 주의 집중이에요. 다 보고 있으면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거죠. 여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또 때로는 여기를 하면은 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예, 똑같이 그 세 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맞춰가지고 항상 여기를 보세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좀 그 리듬을 주면서 하시라는 얘기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제 박수 5번 이렇게 하는데요. 박수 5번 하면 짝짝짜자작 대한민국 하지 마시고 이때 짝짝짜자작 하면서 하시는데 대신 믿음 반 자기 반 이름하고 짝짝짜자작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박수 소리 들으면서 지금 무슨 신호 왔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다음에 침묵 신호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왼손을 입에다 대고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전부 다 선생님 따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 옆 친구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야야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언제 내려요? 다 손 들었을 때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집중시킬 수 있어요. 다음에 시선 집중하는 것도 이것도 여기를 보세요랑 비슷한데요. 시선 집중하는 건데 자 이것의 그 여기를 보세요 차이점은 그 집중 안 하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이 손가락 이대로 가리키게 돼요. 시선 하면은 아이들이 손가락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반을 보니까 독가스 하더라고요. 독가스가 뭐예요? 화생방 훈련할 때 독가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독가스 하면 그 반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 교실에 독가스가 흘러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그냥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팔에다가 코를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 고개를 드내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혼나는 굉장히 좀 무서운 선생님 반에 갑자기 애들이 조용하게 다 엎드려 있더라고요. 봤더니 독가스를 썼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주의 집중하는 것을 좀 더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일단은 없으면 여기 있는 것부터 써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개발도 해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을 집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습 동기 유발로 가시면 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됐을 때 주의 집중부터 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자, 주의 집중이 됐어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흥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비밀의 상자가 있는데 좀 제가 뭐 부피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데요. 그 각 티슈 있죠? 사각 티슈 다 쓴 것을 갖다가 그 겉 테두리를 색종이 같은 것으로 해서 두르시고 제일 전면에다가 물음표 하나 딱 찍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나와서 만져보고 이게 뭔지를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는 가운데서 물건 만지는 거 해보셨어요? 손이 쉽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근데 이제 딱 만졌더니 뭐 예를 들어서 돌이 나왔다. 돌멩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뭐 같을 것인지 물어보고 이거 어디다 쓸 것 같은지 이거 어디다 쓸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그것이 맞았는지 서로 확인하고 오늘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 배우도록 할 거야 하면서 나온 게 조약돌이었다고요. 국립공원 그 돌.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거든. 거기서 이게 조약돌까지만 해도 되는데 국립공원 도드라는 얘기를 했던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다가 이제 옷 같은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르가를 가르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본문 속에 나오는 어떤 소품이 있을 경우에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서 요즘은 이것을 팔아요. 그 호기심 상자라고 안 하고 호기심 주머니라고 해서 팔아요. 일반 그 교사들이 쓸 수 있도록 헝겊으로 주머니를 만들고 똑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그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 2만 원 넘게 가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티슈 가게에다가 넣어놓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나 어떤 시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맞춰보게 하는 건데, 잠시만요. 하나 그 뒤에 들어올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때문에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가 생길까요? 다툼, 미움, 또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세 글자입니다. 뭐가 생겨요? 예.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기네. 이건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온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하고 죄가 작아서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글을 들려줄 수 있고요. 잠시만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직 위치를 감을 못 잡았어요. 다음에 이제 자료를 활용하시는데 조약돌이나 그림엽서. 그림엽서는 그 해외에 나가신 분이 해외에 나가시면 그 기념엽서를 이렇게 팔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혹시 가실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이제 그 풍경 사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소리만 듣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건데 이게 사운드 연결이 안 돼서 소리가 얼마나 끌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가 떠오르시는지. 뭐가 떠오르세요? 언제 이걸 썼을까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무슨 소리예요? 네, 노아 방주 때 이걸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라고. 이제 이게 들어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밖에 찬송이나 또 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 좋은 시 같은 거 이걸 들려줘서도 할 수가 있어요. 링크를 다 걸었는데 링크가 사라졌는가? 잠시만요. 나갔다 또 들어와야 되겠네. 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은 수첩의 맨 앞에다 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디다 적을까요? 잘 아시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슴에 새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좋아요.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눈을 뜨고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좀 달라지네요.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헤어질 때는 아쉽지만 돌아서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순간에도 아쉬움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우정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느낌표이지만 사랑은 곁에 있을수록 확인하고 싶은 물음표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뭐 고린도전에 가르치던 어떤 사랑에 대해서는 할 때 특히 이런 것을 이제 감수성 있는 여고생들에게 해주면 괜찮은 동기유발이었고요. 또 아이들 그 가벼운 몸 운동 해주는 거 주의 집중에서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재치 있는 이야기나 유머, 카네기에 관련된 유머가 있는데 카네기가 어렸을 때 과일 가게랑 엄마랑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가게 할아버지가 얘야 먹고 싶어? 그러면 딸기 네가 해놓고 가져가서 먹어도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네기가 계속 가만히 그것만 딸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고 뭐 많이 먹고 싶은가 보구나. 할아버지가 한 주먹 쥐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오면서 카네기한테 물었어요. 야 아까 할아버지가 왜 먹으라고 했는데 너 가만히 있었어? 자, 카네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웃으십시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 그 분위기 이걸 통해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수업 내용에 관련돼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이 광복절 이야기입니다. 또는 제헌절, 국경일들 있죠. 광복절은 뭘 배경으로 그 동기유발로 썼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죄에서 해방된 거 연결되어져서 광복절을 쓰고요. 제헌절은요. 율법의 제정이 되는 아니면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런 것과 연결되어져서 마침 그걸 가르칠 때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같이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음의 다짐, 우리 반의 구호 같은 거 비슷한 건데요. 하나같이 왜 그럴까요? 좋은 글귀 있으면 제시를 해줘가지고 교사가 앞에 있는 노란색을 읽고 아이들은 흰색을 읽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좋아하는 시그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흰색을 갖다가 처음에 예시로 보여줬다가 너희들 보고 적으라고 해서 우리 반만의 구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수업 시작할 때 뭐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7가지가 너무 많으면 뭐 서너 가지로 줄이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 퀴즈라고 있는데 이것도 안 들란가요? 스펀지 퀴즈는 이것은 그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자,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뭐의 무게와 같다? 뭐의 무게와 같을까요? 아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정답은 자동차 한 대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 나름이긴 하겠죠. 그죠? 티커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랜저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양이.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 텍스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통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합시다. 제가 파일을 드리도록 하고 갈 테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있으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에 문장을 낱말 순서를 낱말판으로 만들어서 요절을 지도할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그것도 아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인데요. 아이들 요절 지도도 분반 시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드러나 보시죠. 순서. 청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먼저가 빼먹었네요. 이것을 가지고 이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종이를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맞춰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요절을 한번 외워볼까 검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해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정답은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을 가지고도 도입 단계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 해독놀이도 가능합니다.
자, 똑같은 본문 요절이에요. 무슨 규칙이냐? 징검다리예요. 몇 글자마다 띄어서 읽었을까요? 세 글자마다 띄어서 읽은 겁니다. 세 글자. 그래서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규칙을 지켜서 제시하시면 되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첫 글자, 오메가는 끝 글자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 뒤에입니다. 청하건대 먼저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절지도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아이들 동기유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효과음도 해보셨지만 또 다른 효과음, 언제 이것을 썼을까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아니라 이걸 언제 썼을까? 넘어갔을까요? 뭐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언제 썼을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썼어요. 물론 노아 방주 때 썼다고 해도 괜찮아요. 동물 사자가 있었을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소리를 좀 더 작게 해도 괜찮아요. 작게 볼륨을. 그러면 더 집중해. 선생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키워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다음에 질문, 도입 단계에서 질문을 하냐, 발문을 하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질문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근데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데, 교사가 하는 것은 질문일까요, 발문일까요? 발문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발문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고, 질문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주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정답 그런 부분들 이제 맞춰보도록 하는 것이라면, 발문은 조금 더 생각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발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교사들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발문이 뭐냐? 2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할 틈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하라고 하면 늘 말하는 아이들만 대답을 해요. 그렇지 말고 3초 여유를 주고, 또 말하기 전에 쓰도록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말 잘 안 하는 애들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 반에는 너무 말 많은 애가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발표 칩을 씁니다. 발표 칩을 3개를 줘요. 1인당 3개씩을 주고, 발표할 때는 이 칩을 내야 돼, 선생님한테. 3개를 다 냈으면 가는 더 이상 말을 못해. 근데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가는 남아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3개를 선생님한테 다 만나보러 하고 가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아는 아이들은 좀 어려운 문제에 맞추려고 하고요. 손 안 들 때. 그리고 이제 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 나올 때 하고,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실에서는 어쨌든 한 번은 발표를 하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 발표 칩을 쓰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 스마일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일콘 해가지고 그 컬러 출력해가지고 코팅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돼요. 또 이게 조금 그 남학생들이 많은 반은 그걸 자꾸 구겨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구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 이름을 써줘요. 구긴 것은 항상 네가 가지면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애가, 선생님 저는 안 구겼는데 제가 구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딱 써줘요. 그래서 그것은 네가 딱 수업 시작하면 딱 갖고 있고, 이렇게 발표할 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인데요. 그 2개의 질문의 차이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 손 안에? 제 손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이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병뚜껑이요. 또요? 한 번에 말씀하셔서 맞았다고 정답인데요. 만약에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이 손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 나왔는데 뭘 또 물어보냐. 그러시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때는요, 무얼 말해도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요는 정답이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대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까지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딱 했을 때 손이 완전히 주먹을 안 쥐어진 것이 이게 상대편 이것보다 주먹이 크니까 좀 더 큰 물건이 있을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유까지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발문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근데 답을 요구하는 자꾸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모르면 틀렸다라고 하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생각을 물어보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틀리고 맞고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조심할 것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켜야 될까요? 시킨 다음에 질문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시켜야 돼요? 시킨 다음에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질문하고 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시킨 다음에 질문하면요. 지명 당한 사람은 죽는 거죠. 그제? 예. 그 나머지 사람은요. 질문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자, 시간 5초 후에 한번 선생님이 누구 이름 불러볼게 하면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명부터 하고 나면 나머지 아이들은 일단은 자유예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전체에게 질문한 다음에 개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는 거. 다음에 질문을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주는데 이때 수준 있는 질문을 좀 준비를 해서 어려운 질문은 좀 똑똑한 아이한테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한테 좀 골고루 해서 다 대답할 수 있게끔 맞춰주면은 수업을 독점하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적극 칭찬하기는 뭐냐면 어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어 굉장히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내가 네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는 거죠. 이 경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칭찬해 주시고 4번 틀린 대답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어보고 해야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아이들한테 자꾸 말할 용기를 빼앗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설명해 줄 때는 그것도 맞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사가 잘 모르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중요해.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와, 선생님도 생각 못한 질문을 했다. 뭐 그 정도 하셔도 되고요. 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시라고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진짜 몰라.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좀 더 알아올게. 솔직하게. 근데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대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시고 대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도 칭찬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발문을 하는데 이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제일 그 질이 높은 발문이 있어요. 뭘까요? 2번과 4번입니다. 2번과 4번. 2번과 4번인데 2번과 4번 중에서 4번 발문이 제일 아이들한테 좋아요. 아이들이 그 호기심,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두 번째 생활 경험, 해봤던 경험도 역시 이런 경험의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걸 발문으로 만들려면 교사가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발문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이 자리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이외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간 이외에 아이들과 교제가 되어져 있으면 지난번에 또 여기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질문의 예시를 이렇게 좀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3가지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번 시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에 한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생활 경험. 자, 혼자 길을 갈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이거 어디 본문할 때 이 예를 썼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이 예를 썼어요. 자, 친구가 나를 속여 거짓말을 해서 마음이 아팠던 때가 있었나? 이건 언제 썼을까? 어떤 본문을 하기 전에 이거 썼을까요? 나를 속여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성경 이야기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속이는, 누군가를 속이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있을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유다와 다말 이야기, 뭐 주일학교에게는 적합한 본문은 아니지만 그런 속이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쓸 수 있고요. 자, 가족 중에서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어디 썼을까요? 어디 썼을까요? 사람 창조할 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는 부분을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본문하고 연결시켰다는 얘기예요. 3번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질문 아니고요. 이런 거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자, 4번 학생들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발문. 자, 이 향기는 어떤 꽃의 향기일까? 이거 어디 썼을까요? 향기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향기. 향.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 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부은 사건 통해서 이처럼 이렇게 온 방안을 향기로 가득히 채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영화를 먼저 봐야겠죠. 3분이나 5분짜리. 근다고 동기유발에서 20분짜리 영화를 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 가장 임팩트 있는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자를 기준 없으면 그 몇 분에서 몇 분 사이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속은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지, 이게 때로는 뭐 이게 나냐 연대기를 가지고 할 때 이거 수업을 했던 건데요. 여왕 둘러싸여 가지고 사자, 아슬란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기서 막 죽이는 장면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자, 이건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장면, 그 부분만 보여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보여줄 건 없이. 대신 더 좋은 것은 그 영화를 그런 정규 수업 이전에, 그 토요일을 아니라 그 전에 한번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고 나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 훨씬 더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꼭 가르쳐야 예수님 이 생을 가르쳐야 되겠다 할 때 나냐 연대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부분만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역시 좋은 발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물건과 관계 깊은 사람 누구일까요? 물건을 직접 가져와도 되지만 때로는 사진을 가져오시거나 그림, 또는 그 단어, 이 단어와 연관되는 사람, 이건 뭐 워낙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입 단계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자꾸 유발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부분이다. 이 도입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동기유발이라 제일 중요하다. 동기유발, 다른 말로 말하면 호기심 유발,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싶은 마음. 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처럼 이 분번 공부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도입 단계가 본문 수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근데 동기유발을 할 상황이 아닌, 주의 집중이 안 돼 있다라면 주의 집중을 먼저 하고 동기유발을 하셔라. 주의 집중 방법은 짧게, 그걸 막 1분, 2분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만 바라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동기유발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0분간 쉬셨다가 3시에 그 다음 전개 정립 종결 이어가겠습니다.